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백승권입니다.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과글, 즉 회사 내에서의 문해력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해력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재밌는 예문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A와 B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서 볼까? 거기 있잖아. 속옷 이름 있는데 난닝구 말고 메리어스? 맞다, 맞아. 호텔 이름 있잖아. 아, 메리어트 호텔. 그래, 메리어트 호텔 커피숍에 보자. 오늘 저녁 공연 예약했다고 했지? 응,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은 미국 메이저리그에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서초동에 있잖아. 그건 예술의 전당이지. 맞다, 맞아. 자, 여러분들 아마도 친구와 통화나 카톡을 통해서 이런 유사한 대화를 아마 나눴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화를 보면서 이제 떠오르는 그런 말이 있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아른다는 말이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대화라 일반적인 글쓰기에서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해서 어떤 우호적 감정을 갖고 있고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직장 내에서 개떡같이 말하면 과연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예문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팀장과 대리 사이에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프로젝트 잘 되고 있지? 예산 수준 잘 맞춰야 해? SNS 카드뉴스 홍보 프로젝트 말씀이죠? 그거 말고 예산 신경 써야 하는 거 있잖아. 아, 유튜브 채널 운영 프로젝트군요. 한 번에 척 못 알아듣나? 잠시 착각했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견적 갖고 와봐. 예산 절감이 되도록 아이디어 잘 짰습니다. 예산이 왜 이래? 우리 예산 전체적으로 줄여한다고 몇 번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1,000만 원이나 줄였는데요? 그 수준은 어림없어. 최소 3,000만 원을 줄여야 한다고 진작 가이드라인을 주시지. 자, 보십시오. 이 팀장과 대리 사이에 정말 이 대화가 되게 어렵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업무용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벌어집니다. 팀장이 갖고 있는 정보의 종류와 정보의 양, 대리가 갖고 있는 정보의 종류와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서로 이렇게 알아듣기 어렵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갈등이 벌어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렇게 업무용 글쓰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인지적 구두쇠 또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두 가지의 키워드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능과 상관없이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복잡하고 노력이 요구되는 방법보다 간단하고 노력이 덜 드는 방법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구두쇠가 돈 쓰기에 인색하듯이 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것, 즉 인지적 노력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사나 결재권자한테 이야기할 때 상사와 결재권자가 인지적 노력을 많이 쓰게 만들면 그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로 지식의 저주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만큼 타인도 알고 있을 거라고, 또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배경처럼 타인도 그런 배경을 갖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역지사지가 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버리면 결국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업무용 글쓰기는 바로 인지적 구두쇠,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두 개의 허들을 넘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반적 글쓰기와는 또 일반적 말하기와는 어려운 그런 어떤 문해력의 직장 문해력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직장 문해력을 잘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관계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어떤 회사 내에서는 우리가 위계에 의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거나 보고를 하는 사람, 즉 그 사람은 대체로 부하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말을 듣거나 보고를 받는 사람은 상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사의 조건과 컨디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 전에 또 글쓰기 전에 먼저 이루어질 행위가 바로 경청입니다. 제대로 듣고 새겨야만이 거기에 합당한 그런 결과물들을 보낼 수가 있죠. 또 이 입장 바꿔 생각하는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대체로 여러분들의 상사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장악력이 높은 상사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우리 어떻게 보고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핵심만 간단히 정말 압축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구구절절히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또 만나야 돼요. 아까 이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핵심만 간단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일을 하다가 이 일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사를 우리가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분들한테는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세하게 보고하지 않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사는 저 직원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쓰기, 말하기의 기준이 나한테 있지 않죠? 내 글을 읽는, 내 말을 듣는 바로 상사 결정권자한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어떤 업무적 문해력에, 업무 문해력에서 유의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핵심 파악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과 참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핵심과 참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문 칼럼을 갖고 요약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문 칼럼은 뭐 원고지 한 10매의 작은 사이즈 글이잖아요. 그런 글을 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보고서나 이메일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어떤 수월하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잘 요약했는가 우리가 파악하려면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바로 챗GPT를 이용하는 겁니다. 챗GPT를 이용하면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요약을 했는지를 또 평가받거나 피드백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업무용 글쓰기를 통해서 또 업무용 말하기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과정과 경험, 이런 것들을 남겨야 됩니다. 이 문서나 어떤 말하기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결과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경험을 남겨야만이 그 조직이, 그 회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뭐 그냥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여기는 그냥 추진 일정 기한 내 처리의 중요성만 언급하고 있어요. 새로운 회계 기준을 채택했는데 이것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결산 방식은 무엇인지 이런 거는 전부 다 구두 협의를 하라고 합니다. 연말 결산 끝나면 다음에 참고할 내용이 없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단순하게 어떤 의사결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사결정 속에서 우리 회사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쌓아나가는 행위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